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세 번째 이야기. 대제상, 왜 이걸 마법이라 생각하시오? 어제 경도 보지 않았소. 나는 공주를 위해 궁전을 짓게 해달라는 알라딘의 청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그는 궁전을 지었을 따름이오. 그가 얼마나 막대한 부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소. 그런 거부가 이 궁전을 약간 빨리 지었다 하여 무엇가 그리 이상한 일이겠소. 그는 우리를 한번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거요. 사실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기적인들 못 이루겠소. 자, 재상.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경이 마법이라고 말한 건 알라딘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니오? 어전 회의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으므로 술탄은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알라딘이 집에 돌아와 정령을 돌려보냈을 때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그가 준 고운 옷 가운데 하나를 차려입고 몸단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탄이 어전 회의를 시작하고 있을 즈음엔 다시 술탄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알라딘은 그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술탄을 뵈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온 까닭은 공주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 즉 저녁 무렵에 공주님을 알라딘의 궁전으로 모셔가기 위함입니다. 라고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왕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왕후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었을 뿐더러 비교적 수수한 겉옷을 걸쳤던 까닭입니다. 잠시 후에는 알라딘도 말에 올라 집을 나왔습니다. 선친에게서 물려받아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이었지만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술탄에게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성대한 행렬을 거느리고서 왕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오는 것을 발견한 문지기들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술탄에게 알렸습니다. 즉시 왕궁의 옥상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나팔, 탬버린, 북, 피리, 횡적주자들에게 명이 떨어졌고 다음 순간 이들이 연주하는 팡파르는 도성 전체에 울려 퍼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그들의 가게를 예쁜 양탄자와 방석, 잎사귀 장식 등으로 꾸미고 밤에 밝힐 연등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들도 작업장을 나왔으며 백성들은 왕궁과 알라딘의 궁전 사이의 큰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알라딘의 궁전을 본 백성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알라딘의 궁전이 그들의 눈에 익은 술탄의 궁보다 수십 배 더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에 불과하던 이곳, 건축 자재도 기초공사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던 이곳에 하룻밤 사이에 이런 웅장한 궁전이 지어졌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알라딘의 어머니는 내시 대장의 안내를 받아 바드를 공주의 거처로 인도되었습니다. 공주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준 다음 자신의 좌단에 앉게 했습니다. 이어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예복을 차려입고 알라딘에게서 선물 받은 귀한 보석들로 치장하는 동안 그녀에게 훌륭한 간식을 대접하게 했죠. 잠시 후면 헤어질 딸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곳에 와 있던 술탄 역시 알라딘의 어머니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태껏 술탄은 그녀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너울을 벗은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얼굴을 살펴보니 비록 나이는 꽤 들었어도 한때 미인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남루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소박한 차림을 한 모습만 보아왔던 술탄으로서는
이렇게 공주 못지않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품위 있는 귀부인으로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또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아들 알라딘도 만사에 신중하고 현명한 청년임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내심 몹시 흐뭇했습니다. 밤이 되자 공주는 아버지 술탄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녀 간의 이별은 참으로 애틋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만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마침내 공주는 거처를 나와 왼쪽에는 알라딘의 어머니를, 뒤로는 화려하게 성장한 시녀들을 거느리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부터 연주를 멈추지 않고 있던 악사들도 한데 모여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 뒤로는 100명의 시종들과 100명의 흑인 내시들이 두 줄로 따라왔고 행렬의 좌우편에는 술탄의 어린 시동 400명이 저마다 횃불을 하나씩 들고서 무리를 지어 걸었습니다. 그들이 밝혀든 400개의 횃불이 왕궁과 알라딘의 궁에 밝혀진 각종 불빛과 더불어 캄캄하던 세상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는 광경.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마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왕궁 대문을 나온 공주는 거기에서부터 알라딘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양탄자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뿐사뿐 양탄자를 밟으며 나아감에 따라 행렬의 선두에 선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알라딘의 궁의 옥상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다가가고 또 섞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랑 쪽의 음악과 신부 쪽의 음악이 한데 뒤섞이며 만들어지는 음악은 다소 혼란스럽고 기묘하긴 했지만 듣는 이들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게 했으며 그 즐거움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광장뿐 아니라 두 개의 궁전과 온 도성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새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알라딘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하러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알라딘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공주에게 알려주자 공주는 그가 아주 잘생긴 청년임을 보고는 대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알라딘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여, 보잘것없는 이 몸이 감히 지극히 존귀하신 술탄의 따님을 넘보았다고 하여 혹시 불쾌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원망은 제가 아니라 차라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대의 두 눈과 그대의 매력에 대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왕자님, 저는 다만 아버님 술탄의 명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직접 만나보니 너무나도 기꺼이 그분의 명에 순종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처럼 기분 좋은 대답에 정신이 황홀해진 알라딘은 난생 처음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해 있을 공주를 더 이상 세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녀의 손을 붙잡아 활짝 미소 띈 얼굴로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정령이 장만한 사내진미 잔치상을 차려놓은 넓은 응접실로 인도했습니다. 감미로운 고기 요리를 담은 접시는 모두 황금으로 된 것이었고 뷔페 테이블에 가득 쌓여 있는 단지, 대접, 술잔들 역시 정교한 세공으로 만들어진 황금 제품들이었습니다. 응접실을 꾸민 다른 장식품과 가구들도 호화롭고 값비싼 것들 뿐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보물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을 처음 본 공주는 황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 술탄의 궁전보다 멋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공주. 알라딘은 준비된 자리에 공주를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따스한 칭찬이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제 분수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드를 부두르 공주, 알라딘,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선녀같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일제히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감미로운 음악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주는 술탄의 궁에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황홀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 악사 아가씨들은 모두 램프에 노예 정령이 골라온 중국의 요정들이었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신속히 상이 치워지자 이번에는 남녀 춤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풍습에 따라 연속으로 다양한 종류의 춤을 추었고 마지막으로는 남녀 춤꾼 두 사람이 놀라울 만큼 경쾌하고도 정열적인 동작으로 2인무를 추는데 그들은 번갈아가며 서로의 우아한 춤사위와 현란한 기교를 마음껏 발휘하게 했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되자 알라딘은 중국의 풍습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춤을 추어 결혼식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춤솜씨는 너무도 훌륭하여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나서도 알라딘은 공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를 신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공주의 시녀들은 그녀의 옷을 벗겨 침대에 오르게 했고 알라딘의 시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한 후 물러갔습니다. 이리하여 알라딘과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결혼식과 피로연은 모두 끝나게 되었죠. 다음 날 알라딘이 잠에서 깨어나자 시종들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입혀준 옷은 결혼식 때 입은 것과는 달랐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은 알라딘은 자신의 말 가운데 하나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말에 오른 그는 전후 좌우의 무수한 노예들을 거느리고서 술탄의 궁으로 향했습니다. 술탄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를 안아준 다음 자기 옆 보좌에 앉히고 시종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분부했죠. 하지만 알라딘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폐하, 오늘만큼은 그 영예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찾아온 까닭은 폐하께서 대제상과 다른 대신들과 함께 공주의 궁전으로 왕림하셔서 식사를 함께 해주실 것을 청하고자 함입니다. 술탄은 기꺼이 응낙하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길이 그다지 멀지 않았으므로 친히 걸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후 우편에는 알라딘, 좌편에는 대제상, 뒤로는 대신들을 거느리고 시종들이며 주요 궁신들을 앞장세워 궁을 나왔습니다. 알라딘의 궁에 다가갈수록 술탄의 놀라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멀리서 볼 때도 웅장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궁 내부는 한층 더 아름다워서 방들을 둘러보는 술탄의 입에서는 연신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의 안내를 받아 마지막 방, 즉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에 당도하자 술탄은 너무 놀라 마치 벼락 맞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방을 꾸미고 있는 그 모든 장식물들,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완벽한 형태의 큼직한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창살들을 보고는 얼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서 가까이에 있던 대제상에게 말했습니다. 제상, 내 왕국 안에, 아니 내 궁전과 지척인 곳에 이렇게 엄청난 궁전이 있었거늘 어떻게 내가 지금껏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저께 폐하께서는 폐하의 사위 알라딘에게 폐하의 궁 맞은편에 궁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해질 무렵만 해도 이 장소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폐하께 맨 처음으로 달려와 궁전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억하오. 하지만 나는 세상에 이런 불가사의한 궁전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소. 생각해 보시오. 사면의 벽은 돌과 대리석이 아닌 황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창살 위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가 달려있는 궁전. 우주 그 어디에서 이런 곳을 찾아낼 수 있겠소? 아니,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급된 일조차 없소. 술탄은 24개의 창살들을 하나하나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둘러보고 난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23개는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데 반해 나머지 하나는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대제상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상, 이처럼 굉장한 응접실에 이렇듯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려. 아마도 알라딘이 시간에 쫓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보석이라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니 조만간에 공사를 매듭짓겠죠. 하인들에게 뭔가를 분부하러 잠시 술탄을 떠나 있던 알라딘이 다시 돌아오자 술탄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복의 사위, 이 세상 누구라도 한번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할 실로 대단한 응접실이 아닐 수 없네. 한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구만. 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놓은 창살 말일세. 잊어버린 것인가 부주의해서인가?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 인부들이 이 아름다운 건축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하지 못한 것인가? 폐하, 창살이 이런 상태로 남겨진 것은 전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옵니다. 제가 인부들에게 거기엔 손대지 말라고 분부했죠. 왜 그랬냐고요? 그건 폐하께서 이 응접실을, 나아가서는 이 궁전 전체를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시길 바랐던 까닭입니다. 폐하, 부디 소신의 갸륵한 소망을 받아주시어 저로 하여금 폐하의 성은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네의 뜻이 그랬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네. 내 당장의 명을 내려 일에 착수하도록 하겠네. 과연 술탄은 도성에서 보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석 장인들과 가장 솜씨 좋은 금은 세공사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알라딘은 다시 술탄을 인도하여 이번에는 어젯밤 공주와 피로연을 가졌던 응접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공주도 곧 달려왔죠. 부친을 맞는 그녀의 환한 얼굴은 그녀가 이 결혼에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금 그릇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식탁 2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공주와 알라딘과 대제상과 함께 첫 번째 식탁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신하들도 아주 기다란 2번째 식탁에 앉아 마음껏 먹었습니다. 술탄은 음식 맛에 감탄하며 이제껏 이처럼 맛있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는데 사실 이날 제공된 것은 보기 드문 최고급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감탄하게 한 것은 보석을 잔뜩 박은 황금으로 만든 술병, 대접, 술잔 등이 산처럼 쌓여있는 4개의 커다란 뷔페 테이블이었습니다. 술탄은 음악에도 지극히 만족했습니다. 바깥에서 나팔, 탬버린, 북 등이 연주하는 팡파르가 기분 좋게 들려오는 가운데 응접실 안에 배치된 합창단이 감미로운 노래로 모든 이의 주흥을 한껏 돋워주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친 술탄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신하가 와서 보석 장인들과 금은 세공사들이 도착했다고 아뢰었습니다. 술탄은 보석 장인들과 금은 세공사들을 데리고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로 올라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창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오게 한 것은 이 창살을 손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대들은 다른 것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이 창살도 그것들처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도록 하라. 보석 장인들과 금은 세공사들은 23개의 창살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고는 협의를 통하여 각자의 일을 분담한 후에 다시 술탄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왕국 전속 보석 장인이 대표로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희는 폐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면
저희의 모든 정성과 재주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진귀한 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털어도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양의 보석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내게 충분히 있다. 자, 나의 궁으로 오라. 내가 보여줄 테니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라. 왕궁에 돌아온 술탄은 그의 보석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장인들로 하여금 골라 가져가도록 했는데 그들은 특히 알라딘이 선물했던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보석을 남김없이 사용해도 창살의 수십 분의 1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보석을 가져갔고 또다시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했지만 작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석이 바닥나 버려 술탄은 하는 수 없이 대제상의 보석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보석을 다 써가면서 작업을 했건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창살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알라딘은 술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인들을 불러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모두 철거하되 보석은 전부 술탄과 제상에게 돌려주라고 분부했습니다. 장인들은 6주가 넘게 작업한 것을 모두 부숴버리고 보석을 챙겨 물러갔습니다. 알라딘은 응접실에 혼자 남자 몸에 지니고 있던 램프를 꺼내어 문질렀습니다. 즉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정령, 내가 그대에게 이 응접실의 24창살 가운데 하나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놓으라고 명한 것을 기억하겠지? 그대는 내 명을 충실히 이행했었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이 나머지 한 창살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야. 정령은 즉시 사라졌고 알라딘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서 잠시 후 다시 올라와 보았더니 창살은 그가 원했던 대로 다른 것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즈음 보석장인들과 금은세공사들은 왕궁에 도착하여 술탄의 거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되는 왕궁 전속 보석장인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다시 가져온 보석들을 술탄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폐하께서 맡기신 공사를 끝내기 위해 벌써 상당한 시간 동안 부지런히 작업해 왔사옵니다. 실제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기도 했었는데 알라딘 님이 분부하시기를 공사를 중단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모두 철거하여 폐하와 대제상님의 보석을 돌려드리라고 했사옵니다. 술탄은 알라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건 없었다고 대답하자 술탄은 당장 말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준비되자 그 위에 올라 수행원 몇 사람만을 따라오게 하여 왕궁 문을 나섰습니다. 알라딘의 궁에 도착한 그는 24개의 창문이 있는 응접실로 통하는 계단 입구에서 말을 내려 알라딘에게 알리지도 않고 곧장 응접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침 응접실에 있던 알라딘은 문에서 술탄을 영접할 수 있었죠. 알라딘은 정중한 태도로 왜 이처럼 아무 기별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결례를 범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그의 말을 막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렇듯 직접 온 까닭은 대체 왜 이처럼 굉장하고도 특별한 궁전을 굳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이네. 사실 알라딘이 그러한 것은 술탄에게 충분한 보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만 그는 솔직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술탄으로 하여금 이 궁전이 그의 궁전은 물론 이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만큼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극히 작은 부분조차 완성할 수 없었던 궁전이 다 완성된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또 알라딘의 궁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분명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폐하,
물론 전에는 미완성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옵소서. 술탄은 즉시 미완성 상태로 있었던 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비교를 위해 양옆에 있는 창들뿐 아니라 응접실의 다른 모든 창들까지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토록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끝낼 수 없었던 것이 순식간에 완성되어 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는 알라딘을 껴안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입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여복의 사위, 이 엄청난 일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버리다니 자넨 대체 어떤 사람인가? 온 세상을 뒤져도 자네 같은 인물은 없을 걸세. 자네를 알면 알수록 감탄스럽기만 하구만. 알라딘은 술탄의 찬사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렇듯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내려주시니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폐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술탄은 왕궁까지 배웅해 주겠다는 알라딘을 극구 만류하고는 아까처럼 말에 올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왕궁에 돌아왔습니다. 도착해보니 마침 대제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술탄은 아직도 놀람과 감탄에서 깨어나지 못한 얼굴로 알라딘의 궁에서 겪은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대제상은 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라딘의 궁전이 나타난 직후부터 품어왔으며 그때 이미 술탄에게 밝혔던 생각, 즉 알라딘의 궁전이 마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심은 한층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의견을 술탄에게 말해보려 했습니다만 술탄은 그의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제상, 그건 이미 들었던 소리요. 왜 경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요? 아직도 내 딸과 경의 아들의 결혼에 미련이 남아 그러는 것 아니요? 대제상은 술탄의 생각이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술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니 하루에도 틈만 나면 몇 번씩이라도 알라딘의 궁이 보이는 방으로 올라가 창을 통해 그것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버릇이었죠. 반면 알라딘은 궁 안에 죽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도성으로 외출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모스크에 가거나 정기적으로 그의 궁에 찾아와 아첨을 떨곤 하는 대제상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가 가끔씩 궁에 초대하여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곤 하는 왕국 최고 귀족들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출할 때마다 알라딘은 그가 탄 말을 둘러싼 호위 노예 가운데 두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와 광장에 구름같이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금화를 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형편이 어려워 그의 궁의 대문 앞에 가면 알라딘의 명에 의해 항상 넉넉한 도움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알라딘은 시간을 쪼개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냥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도성 근처로, 때로는 더 먼 곳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나 마을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죠. 백성들은 이처럼 너그러운 알라딘을 칭송했고 심지어 그의 목숨에 대고 맹세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요컨대 알라딘은 그가 주군으로서 깍듯이 섬기는 술탄의 권위를 조금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상냥하고 관대한 행동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술탄보다도 그를 더욱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훌륭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국심도 강했습니다. 한 번은 왕국의 변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알라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술탄에게 달려가 자신으로 하여금 진압군을 지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술탄이 허락하자 그는 즉시 진압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진압작전을 얼마나 확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했던지 반란군이 격파되고 처벌되고 해산되었다는 소식이
술탄의 귀에 들어올 즈음에 알라딘은 벌써 돌아와 있을 정도였죠. 이처럼 위대한 무공을 세워 그의 명성이 온 왕국을 뒤흔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왔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여전히 겸손하고 상냥한 모습이었죠. 알라딘이 이렇게 살게 된 지도 몇 해가 지난 때였습니다. 알라딘으로 하여금 이처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게 해준 애초의 원인이었던 마법사는 고향인 아프리카에 돌아가 지내고 있다가 문득 알라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알라딘이 지하 공간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라 믿고 있었죠. 그런데 불현듯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점술가였던 그는 흑점을 보는데 사용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좌단에 앉아 상자를 앞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안에 담긴 모래를 평평하게 고른 다음 작은 조각들을 던져 그것들이 형성하는 그림을 보고 점괘를 뽑아냈죠. 점괘를 살펴본 마법사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라딘은 지하 공간에서 죽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공주와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마적인 점수를 통해 알라딘이 높은 지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 마법사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형편없는 양복장의 아들놈이 램프의 비밀을 알아냈구나.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있었더니만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준비해온 것을 홀딱 가로채? 네 놈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오래갈 것 같으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즉시 마음을 정한 그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날 아침 마사에서 아랍종 말 한 피를 끌어내 올라타고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고향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장과 도시를 거쳐야 했지만 말의 휴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국 땅에 다다랐고 얼마 후에는 알라딘의 장인인 술탄이 다스리는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한 여관에서 말을 내린 그는 방을 얻어 거기서 여독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마법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알라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도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유명한 장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상류계급 사람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기 위해 모여드는 장소였죠. 그가 한쪽에 자리를 잡자 점원이 달려와 차를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마법사가 잔을 받아들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그 가운데 알라딘의 궁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잔을 비운 그는 알라딘의 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좋다는 알라딘의 궁전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질문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직 알라딘 왕자님의 궁전도 보지 못했다니,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니, 이곳에 처음 온 외지인이 분명하구려. 알라딘은 바드를 공주와 결혼한 이후 알라딘 왕자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것을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으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유일의 불가사이기 때문이지. 맹세코 내 생전에 그렇게 거대하고 호화롭고 웅장한 것은 본 적이 없소.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니 선생은 아주 먼 곳에서 온 모양이구려. 사실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 소문은 거의 전 세계에 알려졌다오. 자, 당신도 직접 가서 한번 보시오. 그럼 우리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어제 막 도착한 데다가 말씀대로 아주 먼 곳, 아프리카에서도 저쪽 끝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날 때는 그 궁전의 소문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죠. 그리고 매우 긴급한 용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도착해야겠다는 일념뿐이어서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군요. 거기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에 그는 알라딘의 궁전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길을 흔쾌히 알려주었습니다. 마법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궁전에 도착한 마법사는 그 주위를 돌면서 면밀히 살펴본 뒤 이는 분명 램프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알라딘이 아무런 힘도 없는 비난한 양복장이의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램프의 노예인 정령들만이 이런 경이로운 궁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죠. 이렇게 알라딘이 술탄도 부럽지 않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법사는 너무도 분하여 이를 부두득 갈았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램프를 빼앗으리라 결심하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램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알라딘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인지 혹은 어떤 장소에 숨겨 놓았는지는 흑점을 쳐서 알아낼 터였습니다. 마법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흑점 치는 상자와 모래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점괘를 통해 램프가 알라딘의 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법사는 너무나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램프는 내 거야. 알라딘 녀석으로부터 램프를 빼앗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녀석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어. 그 형편없는 미천한 신분으로 말이야. 불운하게도 그때는 알라딘이 사냥을 위해 여들의 일정으로 궁을 비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마법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흑점을 통해 램프가 알라딘의 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법사는 한담이나 나누자는 구실로 여관 수위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 알라딘의 궁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며 화제를 슬그머니 돌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본 놀랍고도 굉장한 것들, 그의 눈을 특별히 끈 것들을 과장해서 떠들고 난 다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건물 주인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이지 한번 보고 싶군요. 그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오. 거의 매일 시내에 나오시니까. 하지만 사흘 전에 여들의 일정으로 사냥을 떠나신 터라 지금은 부재 중이라오. 마법사로서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위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지. 그는 즉시 램프를 만들어 파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주인 양반, 구리 램프가 12개 정도 필요하오. 지금 물건이 있소? 상점 주인은 지금은 몇 개가 부족하지만 원한다면 다음 날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법사는 값은 두둑히 치를 테니 반들반들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마법사는 램프 12개를 찾을 수 있었고 값은 애누리 없이 달라는 대로 치렀습니다. 그는 미리 사온 바구니에 램프들을 쟁여놓고 곧장 알라딘의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헌 램프를 새 램프와 교환할 분 계시오. 그러자 근방에서 놀고 있던 꼬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꼬마들은 그를 놀려대며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행인들 역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수군댔죠. 정신이 나간 사람인 모양이군. 새 램프를 헌 램프와 바꾸려 들다니 말이야. 하지만 아프리카 마법사는 꼬마들의 놀리는 소리에도 행인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건을 팔기 위해 목청껏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헌 램프를 새 램프와 교환할 분 계시오. 그는 이처럼 궁전 앞 광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궁전 주위를 빙빙 돌면서 똑같은 말을 끈질기게 외쳐댔습니다. 결국 24개의 창이 있는 응접실에 앉아있던 바드를 부두르 공주도 밖에서 웬 사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에 묻혀 사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지라 가까이에 있던 한 시녀를 불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오라고 분부했습니다. 분부를 받고 나간 시녀는 잠시 후 돌아왔는데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웃음을 요란하게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웃어대는지 그 모습을 본 공주까지 멋모르고 웃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 미쳤니? 도대체 왜 그리 웃어대는 거야? 공주님, 시녀는 계속 웃어대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공주님이 더 웃으실 거예요. 글쎄 웬 남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 램프가 가득한 바구니를 팔에 끼고서 헌 램프를 새 램프하고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소리는 그 사람 주위에 구름같이 몰려든 꼬마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려대는 소리예요. 그러자 다른 시녀 하나가 이 얘기를 듣고는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헌 램프라면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공주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 코니스 위에 하나 올려져 있다고요. 램프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해도 헌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었으니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러니 공주님, 정말로 저 남자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헌 램프를 새 램프로 교환해 줄 정도로 미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시녀가 말한 램프란 다름 아닌 알라딘의 램프, 즉 그를 현재의 높은 위치로 올려준 그 놀라운 램프였습니다. 사냥을 떠나기 전 그것을 응접실 코니스 위에다 올려놓은 것도 알라딘 자신이었죠. 사실 그는 나름대로 조심한답시고 매번 사냥을 떠날 때마다 램프를 거기에 보관해 놓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녀들도 내시들도 그리고 공주 자신도 거기 놓여 있는 그 하찮은 물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알라딘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안전했죠. 어찌 보면 알라딘도 나름대로 조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어디 알라딘 혼자만의 것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실수를 하며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공주는 램프가 그렇게 귀중한 물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알라딘을 위해,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 램프에 손대는 일 없이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죠. 그녀는 장난을 치고 싶은 기분에 내시로 하여금 램프를 가지고 내려가 교환해 오게 했습니다. 내시는 즉시 분부에 따라 램프를 들고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왕궁 문을 나서자마자 마법사가 눈에 들어와 내시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오자 램프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자, 이걸 줄 테니 새 램프를 주시오. 아프리카 마법사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램프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밖에 없는 알라딘의 궁에서 이런 헌 램프가 나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얼른 내시의 손에서 램프를 받아들어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바구니를 내밀고 마음에 드는 램프를 골라 가지게 했습니다. 내시는 램프를 골라 그것을 바드를 부두르 공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램프를 맞바꾸자마자 주위에 있던 꼬마들은 더욱 큰 소리로 마법사의 어리석은 짓을 비웃으며 깔깔댔죠. 마법사는 꼬마들이 웃든 떠들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알라딘의 궁 근처에서 꿈을 대지 않고 슬그머니 더 이상 램프를 바꾸라는 외침도 없이 슬금슬금 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입을 다물자 아이들도 하나둘 흩어져 길을 내주었습니다. 두 궁전 사이의 광장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 마법사는 얼기설기 얽힌 인적 없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바구니며 램프 등을 길바닥에 팽개친 다음 후딱 다른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재우쳐 도성의 한 성문을 빠져나온 그는 교회를 관통하는 아주 긴 도로를 걸으면서 식량도 구입했습니다. 전원 지역에 이르자
길에서 벗어나 후미진 장소를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 숨어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칸에다 훌륭한 아랍족 말을 두고 왔지만 그까짓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에는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엄청난 보물이 들려있기 때문이었죠. 아프리카 마법사는 해가 질 때까지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해지자 그는 비로소 품에서 램프를 꺼내어 문질렀습니다. 과연 정령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얼 원하시오? 나는 램프의 종, 그 램프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노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소. 너에게 명한다. 지금 즉시 너와 램프의 다른 노예들이 이 도성 안에다 지어놓은 궁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송두리째 아프리카로 옮겨놓아라. 물론 나도 함께 말이다. 이에 정령은 대답도 하지 않고 역시 램프의 노예인 다른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 짧은 시간에 궁전 전체를 지시받은 장소에다 옮겨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프리카 마법사와 바드르부드르 공주가 있는 궁전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놀란 술탄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날도 술탄은 평소의 습관대로 잠에서 깨자마자 알라딘의 궁전을 느긋이 감상하기 위해 그쪽을 향해 창이 나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궁전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궁전이 지어지기 전에 허허벌판만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탄은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청명하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으며 밝아오기 시작한 새벽빛에 삼라만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건만 거기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창을 오가며 각기 다른 각도로 보았습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술탄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궁전이 있던 곳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궁전이 자신의 허락으로 지어진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보아온 그 궁전이 바로 전날까지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그 궁전이 이렇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어. 궁전은 분명히 저기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만약 무너져 버린 것이라면 잔해 무더기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닌가? 또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이라면 구덩이 같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제 궁전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 지금 자신이 착시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얼마 동안 기다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본 후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즉시 대제상을 불러오라고 명한 다음 자리에 앉고서도 그는 머릿속이 뒤죽박죽하여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상은 술탄을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너무 급히 달려오느라 광장을 지나오면서도 알라딘의 궁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상에게 성문을 열어준 문지기들조차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죠. 대제상은 술탄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폐하, 이렇듯 급히 소신을 부르신 걸 보니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난 모양이군요. 더구나 오늘은 어전 회의가 있는 날이라 구태여 부르시지 않아도 잠시 후면 입궐할 참이었는데 말입니다. 경의 말대로 정말 큰일이 일어났소. 혹시 알라딘의 궁전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소? 알라딘의 궁전이라고요? 대제상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소신이 그 앞을 지나왔는데 궁전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튼튼한 건물은 쉽게 자리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자,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한번 내다보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이 보였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위층에 올라간 대제상 역시 술탄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궁전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시 술탄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 알라딘의 궁전을 보셨소? 폐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에 소시는 폐하께서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으시는 알라딘의 궁전을 가리켜 마법의 결과이며 마법사의 소행이라고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죠. 술탄으로선 더 이상 대제상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안함은 알라딘을 향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 사기꾼, 이 악당 어디 있는가?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 폐하, 며칠 전 그자가 사냥을 떠난다며 작별 인사를 하러 폐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궁전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필시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건 놈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요. 당장 내 호위병 30명을 보내어 놈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어 이 앞에 데려다 놓으시오. 대제상은 술탄의 명을 호위병들에게 전했고 그들을 이끄는 호위대장에게는 알라딘을 놓치지 않고 잡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라딘은 사냥에서 돌아오고 있던 참이라 도성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죠. 호위대장은 그에게 다가가 술탄께서 한시라도 빨리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하여 알라딘을 안심시킨 후 그와 동행했습니다. 호위병들이 찾아온 진정한 이유를 알 턱이 없는 알라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사냥을 즐기면서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성에서 약 반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자 갑자기 호위병들이 그를 에워싸더니 호위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딘 대공,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제 술탄의 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을 영모죄로 체포하여 압송해 오라는 분부입니다. 우리는 다만 왕명을 집행할 뿐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딘은 크게 놀라며 대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자신이나 부하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라딘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호위병들보다 수가 훨씬 적었을 뿐더러 그나마도 겁을 먹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이 받은 왕명을 집행하시오. 하지만 이 몸은 술탄에 대해서나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호위병들은 그의 목에 아주 굵고 긴 쇠사슬을 채우고 그 쇠사슬의 다른 쪽으로는 몸통 가운데를 친친 둘러 두 팔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위대장이 대열의 선두에 서고 부하 중 하나가 그 뒤에서 사슬 끝을 잡아 알라딘을 끌고 갔습니다. 알라딘은 이런 비참한 꼴로 도성까지 끌려가야 했죠. 이렇게 호위병들이 도성에 들어서자 알라딘이 죄인의 꼴을 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을 사랑하고 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가 곧 참수용에 처해지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어떤 이는 칼을, 어떤 이는 다른 무기를 아니면 돌멩이라도 집어들고서 압송 행렬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미에선 호위병들이 위협을 느끼고 돌아서서 군중을 쫓아버리려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만 군중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여 이제 호위병들은 무사히 궁전 대문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렬로 길게 늘어서서 그의 뒤쪽을 막으며 나아갔는데 지나가는 길의 폭에 따라 호위병들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기도 했고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궁전 앞에 도착한 그들은 궁전 문을 통과한 후 문지기들이 간신히 문을 잠글 때까지 밀려드는 무장군중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끌려간 알라딘 앞에는 술탄이 대제상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알라딘을 보자마자 해명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즉시 옆에 대기하고 있던 망나니에게 그의 목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망나니는 알라딘을 붙잡아 그의 목과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가 처형한 수많은 죄인들의 피로 얼룩진 가죽 담요를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알라딘을 무릎 꿇리고 보지 못하게끔 눈을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들고 술탄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시퍼런 칼날을 공중에 3번 휘둘렀습니다. 이때 창밖에 시선을 던진 대제상은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기사들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궁전의 성벽 여기저기로 기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성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그는 막 참수 신호를 내리려 하는 술탄에게 황급히 외쳤습니다. 폐하, 명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시옵소서. 잘못하면 폭도들이 궁에 난입할 위험이 있사옵니다.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옵니다. 궁에 난입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인고? 지금 광장과 궁의 성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폐하께서 직접 한번 보시옵소서. 군중이 소요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술탄은 혼비백산하여 당장 망나니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하고 알라딘의 눈에 감은 천을 푼 다음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또 사령들에게 명하여 광장이 굽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술탄이 알라딘을 사면하였으니 이제 모두들 해산하고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궁전 성벽 꼭대기에까지 기어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술탄이 알라딘을 석방하는 광경을 보고는 즉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으로 가득해 그 소식을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죠. 그 소식은 광장의 모든 군중에게 퍼져나갔고 이내 성벽 꼭대기에 서서 같은 내용을 알리는 사령들에 의해 공식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무기를 버리는 등 소유를 중단하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 밖으로 쫓겨난 알라딘은 발코니 쪽에 서 있는 술탄의 모습을 보고 애절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폐하, 기왕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어 대답해 주시옵소서. 대체 소신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네 죄가 무엇냐고?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정녕 네 놈이 그걸 모른단 말이냐? 자, 가르쳐 줄 테니 이리로 올라와. 알라딘이 다시 올라가자 술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궁전이 보이던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자, 네 놈은 네 궁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겠지? 자, 사방을 둘러봐라. 궁전이 어떻게 됐지? 알라딘이 내다봤지만 거기엔 허허벌판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궁전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알라딘은 이 놀랍고도 괴이한 사건 앞에서 너무도 어이가 없어 술탄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술탄은 더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자, 말해 달란 말이다. 너의 궁전과 나의 딸이 어디로 간 거냔 말이다. 마침내 알라딘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폐하, 과연 제가 지은 궁전이 사라져버렸군요. 하지만 궁전이 어디 있는지는 소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니놈의 궁전 따위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 궁전보다 내 딸이 수백만 배 더 소중해. 당장에 그 애를 내게 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니놈 목을 정말로 베어버리겠어.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 폐하, 소신이 최선을 다해 찾아볼 테니 40일만 기한을 주십시오. 만일 그 기간 안에 공주님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스스로 제 목을 폐하의 발밑에 가져다 놓겠으니 그때는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40일을 주겠다. 하지만 내 호의를 악용하여 도망칠 생각이랑 말아라. 네 놈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숨는다 해도 반드시 쫓아가 찾아내고야 말 테니까. 쫓기듯 술탄의 거처를 빠져나오는 알라딘의 모습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황망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궁의 내정을 통과할 때에도 고개를 푹 숙였고 감히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또 그의 친구이기도 했던 궁신들 가운데 다가와 위로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는 척 할까봐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렸죠. 하지만 누군가가 무언가 위로의 말을 던져주려고 혹은 무언가 도움을 제의하려고 다가갔다 하더라도 알라딘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 상태는 궁 밖에 나갔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혹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서 혹시 자신의 궁전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알라딘이 드디어 미쳐버렸다고 믿게 되었죠. 이런 그를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보다 사려 깊은 이들, 특히 그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깊이 동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흘간 도성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가끔씩 사람들이 동정하여 준 음식으로만 연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죠. 과거 영화를 누렸던 도시에 거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도 괴로운 일. 알라딘은 마침내 도성을 나와 시골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은 가급적 피하고 후미진 오솔길로만 골라 다녔죠. 이처럼 모든 것이 끔찍이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그는 마침내 어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가에 서 있는 알라딘에게는 절망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딜 가야 내 궁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이 세상 어느 지역에 가야 내 궁전과 사랑스러운 나의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차라리 이 부질없는 수고에서 나를 갉아먹는 이 쓰라린 슬픔에서 해방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그는 죽기 전에 최소한 기도는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관습에 따라 기도 전에 손과 얼굴을 씻으려고 강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근의 경사가 급한 데다가 물결에 젖은 땅이 몹시 질척거렸던지라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만약 비탈에 2자 정도 솟아있는 바위를 붙잡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행운이 일어났습니다.